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한양 천도 3권입니다. 이번에 말씀 읽을 내용은 12번째 귀국입니다. 사람 책 5수레입니다. 12. 귀국. 이리 주세요. 도련님 이리 주세요. 유모는 뺏듯이 세운을 받아 안고 코를 빨고 입을 빨았다. 몸 안에서 멈춰진 숨결을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다.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요법의 하나였다. 세윤은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까무라치곤 했다. 깨어나면 탐스러운 얼굴색으로 돌아왔고 경기가 계속되는 동안은 핏기가 가셨다. 그때마다 코를 빨고 입을 빨았으나 잠깐씩 제정신으로 돌아올 뿐 경기는 되풀이되곤 했다. 아가씨, 바늘로 도련님의 손가락을 따서 피를 좀. 경기를 하는 아이에게는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민간요법의 하나였다. 연지는 대답 대신 세윤을 받아 안았다. 그녀로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석보가 올 때까지는 어떻게든 견디어 볼 생각이었다. 세훈아, 엄마다. 엄마가 안고 있질 않니, 세훈아. 연지가 흐느끼듯 중얼거리는 옆에서 유모는 열심히 세훈의 코와 입을 빨았다. 그때마다 세훈은 핏기를 되찾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지칠 대로 지친 울음이었다. 몸은 여전히 불덩이처럼 뜨겁게 펄펄 끓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연지는 입술을 깨물어 자칫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고 있었다.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 원수들을 몰아내고 고려를 다시 세울 이 아이. 그러나 아무리 얼르고 달래도 소용이 없었다. 연지나 꺽쇠는 더 이상 어찌해볼 방도를 찾지 못하고 발만 굴러댈 뿐이었다. 신기한 일이었다. 이와 똑같은 소동이 숙번의 집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노모와 정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숙번은 의원을 데리러 가고 오지 않았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어머님. 정씨는 발을 굴렀다. 노모에게도 다른 방법이 없었다. 코를 빨고 입을 빨고 하다가 울음을 토했다. 애기는 불덩이 같은 열을 뿜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경기를 했다. 그놈의 사주가 아이를 왕치지 않나. 그놈의 사주가. 노모는 마침내 소리까지 치면서 사주를 탓했다. 같은 날에 태어난 아이가 또 하나 있음을 아는 순간부터 노모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불길함이 이렇게 빨리 현실로 닥쳐오리라고는 짐작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장기는 석보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스님, 우리 세윤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스님. 연지는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석보는 세운을 반드시 눕히고 침을 놓았다. 침을 놓은 자리에 핏방울이 맺히자 세운은 놀랄만한 목적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숟가락을 하나 주세요. 유모는 빠른 동작으로 숟가락을 가지고 왔다. 젖을 좀 짜세요. 연지는 숟가락에 젖을 짰다. 석보는 청심환을 꺼내 녹두알 만치 뜯어서 젖에 녹였다. 그것을 세윤의 입에 흘러 넣었다. 괜찮을 겁니다. 석보는 빈 숟가락을 유모에게 주면서 말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유모는 조금도 걱정이 줄어들지 않은 안색이었다. 한잠 자고 나면 씻은 듯이 가라앉을 깹니다. 고맙사옵니다, 스님. 꺽쇠가 합장하며 머리를 숙였다. 연지는 조용한 흐느낌을 토해내고 있었다. 석보는 잠이 든 세윤이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목구비가 그린 듯 반듯했다. 이 녀석이
외조부님을 닮지 않았나. 아주 기골이구만. 허허허. 석보의 웃음소리가 방안을 밝게 했다. 연지는 눈물을 훔치면서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고맙사옵니다. 이름을 지어주신 은혜도 하해와 같사옵고요. 은혜랄 게 무엇 있사옵니까? 아가씨의 하실 일이 더욱 많아지셨질 않습니까? 성심을 다해 키울 것이옵니다. 그것이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었고 또 돌아가신 아버님의 뜻을 받드는 일인 줄로 아옵니다. 들었느냐? 석보는 연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꺽쇠에게 물었다. 꺽쇠는 다짐하듯 대답했다. 하늘보다 소중한 빗줄이니라. 석보의 말소리는 근엄했다. 심려 마시옵소서. 성심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라도 아가씨를 모시겠사옵니다. 허허허. 내 마음씀이 거기에 이르렀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리. 부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게 있음이니라. 연지는 석보가 고마웠고 꺽쇠가 고마웠다. 자신이 오늘날까지 무사히 있음이 이들의 도움이요 이들의 따뜻한 보살핌이라는 생각에 미치자 멀리 있는 척분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따뜻하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세운의 잠든 모습은 살아있는 혈색이었고 숨소리도 새근새근 순조로웠다. 땅거미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숙번의 아이도 의연이 당도하기 전에 정씨의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의연은 잠든 어린아이를 한창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 경기를 했다는 아이인데 거짓말같이 평화로웠기 때문이었다. 노모는 잠이 든 손자를 내려다보면서 같은 사주를 타고난 또 한 아이를 생각했다. 그 집 일이 궁금했다. 만일 그 아이도 오늘 경기를 했다면 어찌하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연히 당도하기 전에 손자는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 점이 불길했다. 알아보리라. 마음은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했다. 8월의 햇볕은 따가웠으나 그늘에 들면 시원했다. 저녁이 되면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와 있음이었다. 태조 이성계는 새 도읍지를 두루 살피기 위해 개경을 떠나 무학에 이르렀다. 왕사 무학이 이미 와 기다리고 있었다. 계룡산 답사 때와는 달리 판서 운관사 윤신달과 서운 부정 이우한우를 곁에 있게 했다. 두 사람 모두 지리에 관한 비록 문서에 통달해 있기 때문이며 천문에 관한 사물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지리의 법으로 보면 여기는 도읍이 될 수 없사옵니다. 유한우의 의견이었다. 너희들이 함부로 옳거니 그르거니 하는데 여기가 만일 좋지 않다면 문서에 적힌 것을 논하도록 하라. 윤신달과 유한우는 대답을 못했다. 이성계는 그들이 대답이 없자 걱정이 되었다. 이곳이 끝내 좋지 못하단 말인가. 신이 보는 바로는 실로 좋지 못하옵니다. 유한우의 대답이었다. 여기가 좋지 아니하다면 어디가 좋은가. 신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옵니다. 유한우의 이 같은 대답을 듣자 이성계는 화를 냈다. 내가 서운관이 되어 모른다고 하니 누굴 속이려는 것인가. 송도의 지기가 쇠였다는 말을 너는 듣지 못하였는가. 그와 같은 것은 도참으로 말하는 것이오라. 신은 단지 지리만으로 말씀 올리는 것이옵니다. 옛사람의 도참도 지리로 인해서 말하는 것이지 어찌 근거 없는 말을 하겠는가. 서운 부정은 마음에 있는 길지를 전가하렸다. 유한우는 잠시 망설이고 있다가 어렵게 대답을 했다. 고려 태조가 송산 명당에 터를 잡아 궁궐을 지었는데 중엽 이후에 오랫동안 명당을 폐지하고 임금들이 여러 번 이궁으로 옮겼사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명당의 지덕이 아직 쇠하지 않은 듯하니 다시 궁궐을 지어서 그대로 송경의 도읍을 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옵니다. 이것이 비록 유한우가 짓거린 말이나 조선 중진들의 신경을 대변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 도읍지를 정하여 그리로 천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저녁이 되어 행제소로 돌아오면 모든 화제는 풍수와 지리로 모아졌다. 태조 이성계는 새 도읍지가 마땅치 않으면 삼국시대의 도읍지로 옮기겠다고까지 말을 했다. 도읍을 옮겨야 하는 것은 이성계의 집념이었고 중신들의 여러 같은 협조가 없는 것은 그들의 심중을 대변함이었다. 윤신달 유한우는 이 나라 안의 도읍지로 가장 길지이자 명당은 부소, 부여와 남경이라고 했다. 정도전은 중국의 도읍지 변천을 소상히 설명하고 완산과 평양이 명당이라 했다. 찬성사 성성리는 부소가 명당이 돼 천도 논의는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백가쟁명이었다. 결국 무학은 명당이기는 하되 좁다는 의견은 일치했다. 무학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8월 13일에 태조 이성계의 일행은 남경의 궁터를 살폈다. 개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북쪽으로 화산, 삼각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한수, 한강이 흐르고 토지는 편편하게 넓었다. 이성계는 직감적으로 여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윤신달을 가까이 불러서 물었다. 여기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경내에서는 송경이 제일 좋고 여기가 다음가나 한이 되는 바는 전방 북쪽이 낮아서 물과 샘물이 마를 뿐이옵니다. 윤신달이 이렇게 대답하자 이성계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결정을 내린다. 송경이 아무리 명당인들 어찌 부족함이 없겠는가. 이제 이곳의 형세를 보니 왕도가 될 만한 곳이다. 더욱이 운하는 배가 통하고 사방의 이수도 고르니 백성에게도 편리할 것이요. 아니 그렇소이까 왕사? 무학대사는 질펀하게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다가 이성계를 향했다.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편하니 성을 쌓으면 도읍을 정할 만하옵니다. 중신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세요. 무학대사는 왕사답게 결정권을 중신들에게 미루었다. 시립해 있던 중신들은 이미 태조 이성계의 마음을 읽고 있었던 터이라 한결같이 좋다고 대답했다. 산세는 비록 볼만한 것 같으나 지리의 술법으로 말을 하면 좋은 곳은 아니옵니다. 하윤의 말이었다. 강경한 반대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의사를 이렇듯 분명히 밝힌 사람은 하윤뿐이었다고 태조실록 3년 8월 13일에 적혀있다. 아무튼 한양이 새로운 도읍지로 정해진 것은 이날이었다. 새 도읍지가 한양으로 정해지자 궁궐의 축조를 서둘렀다. 신도, 궁궐, 조성, 도감을 설치하고 청석, 정성백, 심덕부와 전, 정당문학, 이열, 중추원 학사, 이직을 판사로 임명하여 새 궁궐의 축조를 지휘하게 했다. 빠른 흐름이었다. 한양 천도를 논의하면서 직제도 고쳤다. 고려의 관직이었던 시중을 정승으로 고쳤으니 좌시증을 좌정승으로, 우시증을 우정승으로 부르게 했다. 또한 이조전서 심효생의 딸로 세자빈을 삼고 10월 25일에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아직 새 궁궐이 축성되기 전이었으므로 옛 한양부의 객사를 이궁으로 삼았다. 동짓날 19일은 천둥이 요란했다. 비가 뿌리다가 말았는지 하늘에는 무지개가 떴다. 이날 이방원은 명나라에서 개경으로 돌아왔다. 떠날 때의 창백했던 모습과는 달리 방원의 언동은 전에 없이 당당했다. 그가 추동의 대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을 때 민씨 부인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원로의 고초가 크셨을 것이네마는 부재 중에 경사가 있었어. 민재가 민씨 부인 쪽을 가리키며 웃었다. 방원은 성큼성큼 민씨 부인 곁으로 다가갔다. 내가 없는 사이에 아주 큰 일을 해내시지 않았소. 허허허. 당치 않으시옵니다. 민씨 부인은 안고 있는 아기를 방원 쪽으로 돌려 세웠다. 방원은 강보에 쌓여있는 아들을 받아 안았다. 이놈아,
애비도 없는 사이에 내 멋대로 세상 구경을 해도 되느냐. 허허허. 방언의 웃음소리는 크고 우람했다. 나와 있던 하인 종복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드시지요. 민씨 부인의 말이 끝나자 방언은 아기를 안은 채 대문으로 들었다. 민재가 뒤를 따랐다. 방언은 아기를 안은 팔에 얼마만큼 무게를 느꼈다. 민씨 부인이 3번이나 아들을 잃고 난 다음 4번째로 얻은 아들이었기에 팔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핏줄임을 실감케 했다. 큰 사랑에는 오랜만에 화기가 돌았다. 나으리 고생스럽지는 않으셨구요. 민씨 부인이 정이 담긴 문안이었다. 고생이라니 당치 않아요. 지금쯤 내 늠름한 기상이 온 중원천지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을게요. 떠들썩하다니요. 민씨 부인은 몹시 궁금해하면서 물었다. 허허허. 명나라의 조정관원들이 날들어 조선의 세자라고 했어요. 민씨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재도 상기된 얼굴로 방언을 대견해 했다. 방언이 명나라에 있을 때 황제가 2번씩이나 인견했다. 방언은 황제의 앞에 이르러 새 왕조의 왕자된 기상을 늠름하게 보였고 사신들의 통행에 대한 조선 쪽 의견을 당당하게 주문했다. 황제는 방언의 기상에 마음이 들었는지 극진하게 우대를 했고 이를 지켜보던 명나라 중신들은 방언을 조선의 세자라고 불렀었다. 비록 세자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도 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자 방언의 야망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방언은 아들을 번쩍 들었다. 이놈아, 내 놈은 어지러운 때에 태어났음을 명심하렸다. 하나, 내게는 이만한 애비가 있음이니 무엇이 두렵겠느냐. 무럭무럭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루속히 자라서 이 애비 뒤를 튼튼히 이어가야 할 것이니라. 알겠느냐. 허허허. 방언의 웃음소리에는 의욕이 다시 살아나 있었고 호탕함도 전보다 더했다. 이야기를 잠깐만 앞질러 본다면 지금 방언이가 안고 있는 아기가 양녕대군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풍류에 띄우면서 수많은 일화를 남긴 양녕대군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방언은 명나라에 가서 조선 세자의 우위풍을 자랑하고 왔고 새나라 조정은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기던 해 급한 물줄기 속에서 태어난 셈이다. 태조 이성계는 새 궁궐 축조의 현장을 둘러보고 중궁으로 들었다. 이궁이 객사였던 탓으로 중궁은 그리 넓지 않았다. 현비 강씨가 친히 다과상을 올렸고 세자 방석과 새로이 맞아들인 세자빈 심씨가 시중을 들었다. 전하, 정한군 입시오입니다. 내시의 소리가 들렸다. 어서 들라 이르라. 이성계는 몹시 반가워하는 기색이었고 나으린 세자는 일어서려는 듯 몸을 움직였다. 세자는 앉아서 맞으라. 현비 강씨는 싸늘하게 일렀다. 세자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얼굴을 붉혔다. 새 왕조가 창업되기 전 현비 강씨와 방언은 야합설이 돌만치 의기가 투합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견원지간만큼이나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현비 강씨가 정도전 남원 등을 동원하여 방석을 세자에 책봉했기 때문이다. 막상 세자를 책봉해 놓고 보니 방언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다. 세자로 하여금 앉아서 방언을 맡게 하려는 현비 강씨의 심중은 세자의 지위를 과시하려 함이었다. 방언이가 들어섰다. 왕성한 혈기와 늠름한 기상이 온 방안을 압도했다. 그는 태조 이성계에게 정중한 예를 올렸다. 전하, 하해와 같은 성은에 힘입어 무사히 연경에 다녀왔사옵니다. 먼 길에 고초가 컸을 것인데 안색이 아주 좋지 아니하냐. 허허헛,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현비 강씨가 셀쭉하는 기색을 보였다. 방언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태조 이성계는 빈궁을 소개했다. 새 빈궁이니라. 심효생의 여식이야. 방언이 먼저 일어섰다. 빈궁 심씨도 일어섰다. 두 사람은 맞절을 하고 앉았다. 뇌가 없는 동안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고 고을을 개편하였으며 새 빈궁을 맞이하였으니 새 왕조의 물줄기가 급히 흐르고 있음이 아니냐. 허허허. 태조 이성계는 흡족한 마음으로 그간의 경위를 소상히 일렀고 방원은 그것이 새 왕조의 가는 길임을 힘있게 주청했다. 또 너는 소원하던 장자를 얻었고 모두가 전하의 성은인 줄 아옵니다. 현비 강씨는 속이 상했다. 적실 소생의 왕자가 5이나 있는데 유독 방원에게만 관심을 쏟는 이성계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래 황제는 배알하였느냐? 그러하옵니다. 황제께서는 신을 2번이나 인견하시고 극진한 대접을 해 주셨사옵고 신은 성심을 다해 새 왕조 창업의 타당성을 고하였사옵니다. 방원의 설명은 자신에 넘쳐 있었다. 장한 일이로고 황제는 무엇이라 하시든가 나라가 일어남은 하늘의 뜻이니 나무랄 바가 아니라 하셨고 황공아홉개도 신에게 조선 세자의 기상이라 하셨사옵니다. 현비 강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런 무함이 있나. 눈을 똑바로 뜨고 방원을 쏘아보았다. 신은 세자가 아님을 누누이 말씀드렸사오나 황제 폐하께서는 신의 늠름한 기상이 세자와 같다고 하셨사옵니다. 그래 허허허. 태조 이성계는 너털 웃음을 웃으며 즐거워했다. 현비 강씨는 방원의 무엄함을 꾸짖고 싶었으나 입이 열리지 않았다. 전하, 신에게 소임을 주시옵소서. 신명을 다할 것이옵니다. 이성계는 수긍하듯 끄덕이고 있었다. 방원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명나라를 두루 살피면서 새나라 조선왕조는 하루속히 반석 위에 놓여져야 함을 뼈아프게 느끼고 돌아왔사옵니다. 허허허, 이를 말인가. 새 왕조 창업에 큰 공을 세운 정한군이 아니던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날 있었던 방원의 당당한 모습은 순식간에 중신들에게 알려졌다. 정도전과 남은 그리고 심여생이 우려를 나타냈다. 정도전과 남은은 세자의 사부였고 효생은 세자빈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다. 정한군의 무례함이 지나치질 않소이까. 정도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를 말씀이오이까. 중전마마께서 계시는 자리요 세자 저하께서 계시는 자리인데 세자의 기상이라니요. 어찌 그런 말씀을 입에 담아요. 나무는 언성을 높였다. 심효생이 한숨을 놓으며 듣고만 있는 것은 세자의 장인이기 때문이었으나 속마음은 그들 못지않게 끓고 있었다. 혹 무슨 계책이라도 꾸미고 있음이 아니오이까. 정도전이 우려했다. 삼봉,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요. 계책이라니요. 조정이 어디 헛수아비인 줄 아시오. 나문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허나 무심히 볼 일은 아니오이다. 심여생은 정도전의 의견에 동조했다. 당치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아니 되었거니와 만에 하나 있다해도 용납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파란이었다. 방원이 명나라에서 돌아와 조선의 세자 대우를 받았음을 당당하게 선언하자 정계의 일각에서는 그와 같은 방언의 연동을 정변의 불씨로 보는 견해가 늘어났다. 특히 현비 강씨를 에워싸고 있는 세자의 옹호 세력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한층 더 견고히 하면서 방원의 주변을 살폈다. 방원은 추동해서 기거했다. 조정 중신들이 한양으로 옮겨갔어도 방원은 새 궁궐이 낙성될 때까지 개경에 머무르기로 했다. 방원은 바우만을 거느리고 숙번의 집을 찾았다. 숙번이 비록 미관 말직이나 관직에 몸을 담고 있어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었다. 또 숙번의 아들도 보고 싶었다. 방원이 숙번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 노모가 반갑게 맞았다. 아이고, 어서 납시오소서 나으리. 허허허, 손자를 보셨다고요? 모두가 나으리의 은혜이시지요. 숙번이나 저나 결초 보은허리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허허허, 보은이라니요. 당치 않으십니다. 좌습유는 있습니까? 좌습이란 이숙번의 관직이다.
예, 제가 불러오겠사옵니다. 노모는 당황했다. 숙번은 헛간에 있었고 거기에는 창칼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오이다. 내가 가서 만나지요. 어디오이까? 아니라니까요. 잠시 드셔 계시면. 노모는 더욱 당황해했다. 방호는 그럴 게 없다고 했다. 노모는 헛간 쪽으로 달리면서 소리쳤다. 숙번을 불러내려는 심산인 듯했다. 방호는 노모의 뒤를 따랐다. 노모가 헛간 앞에 당도했을 때 방원도 당도에 있었다. 숙번이 헛간에서 나왔다. 나으리. 숙번도 몹시 당황했다. 방원은 헛간에 있는 창칼을 보자 기분이 상할 만치 긴장했다. 그 수요가 엄청났기 때문이었다. 방원은 헛간으로 들었다. 놀라웠다. 창과 칼을 합쳐 100여 자루는 되는 듯 싶었다. 나으리, 나가시지요. 숙번은 안절부절 못했다. 웬 창칼이냐? 찌르는 듯한 음성이었다. 숙번은 머뭇거렸다. 나으리께서도 모르는 일일세. 이 일은 자네와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할 일이야. 민씨 부인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리고 지나갔다. 웬 창칼이냐고 묻지를 않느냐. 방언의 연성은 이미 물음이 아니라 실책이었다. 나가시지요, 나으리. 숙번은 방언의 옷자락을 끌어잡았다. 고이한 것, 내가 이런 짓을 하고서도 내 곁에 있으리라 생각했더냐? 무서운 추궁이었다. 숙번은 견딜 수가 없었다. 방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인은 추덕마마의 분부를 받자와 용서해 주시옵소서. 방언은 몸을 돌려 헛간을 나갔다. 숙번과 바우가 뒤를 따랐다. 눈발이 뿌리고 있었다. 방언의 걸음은 빨랐다. 추동의 사저에 들어서면서 방언은 소리쳤다. 옹주마마 어디 계시느냐? 당신은 공주와 구별이 없었다. 왕자의 지엄이는 물론이요 조정 중신들의 지엄에게도 그 공에 따라 옹주의 칭호를 내리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뜻밖에도 사랑에서 나오고 있었다. 방원은 불같은 시선으로 민씨 부인을 쏘아보고 사랑으로 들었다. 아니 이 사람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있었는가? 민재가 방원을 맞으며 물었다. 방원은 자리에 앉으며 민씨 부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몹시 거친 숨소리가 방원의 노기를 알리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다소곳이 방원의 앞에 앉았다. 그 무슨 회개망측한 일이오이까? 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는다는 말씀이요? 무엇 때문에? 민씨 부인은 안색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어서 말씀하시오. 숙번과 같은 과격한 아이에게 창칼을 사들이게 하다니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남들이 무엇이라 하겠소이까? 나으리 원성이 너무 높질 않습니까? 그 같은 일을 나으리의 입으로 세상에 알리시고자 하시오이까? 민씨 부인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다. 방원은 머뭇거렸다. 주위도 살폈다. 민씨 부인은 잠시의 틈도 주지 않고 싸늘하게 말을 이었다. 나으리, 방석이가 세자로 책봉된 다음 나으리께서 어찌 지내셨는지 기억을 하고 계시오이까? 술로 소일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래없기 송구하오나 저는 나으리께서 폐인이 되시는 줄로 알았사옵니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었다. 방원은 할 말이 없었다. 세자는 12살 어린 나이에 책봉이 되어 있었고 나으리께서는 연일 술 속에 파묻혀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술 취한 나으리를 업고 매시곤 하였습니다. 전 그런 나으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나으리께서는 아니하시면 누가 하시옵니까? 이 나라 대통의 흐름을 바로 하는 일을 말씀이옵니까? 나으리께서 아니하시니까 제가 할 밖에요. 그 일이 무에 그리 잘못된 일이옵니까? 창칼 같은 추궁이었다. 그만 되었다.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으니 민재가 나섰어도 민씨 부인의 추궁은 계속된다. 지나치다니요. 하나도 지나칠 게 없습니다. 나으리 이대로 주저앉고 마실 것이옵니까? 나으리께서 좌절하시고 만다면 제가 나설 것이옵니다.
숙번을 거느리고요. 창깔은 그때 쓰고자 마련해 두었사옵니다. 여기에 무슨 잘못이라도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미안하외다. 방언이 한숨 같은 이 말을 토해놓고 어조를 바꾸었다. 하나, 숙번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요? 그런 아이와 대사를 의논하고도 무사하리라 보셨소이까? 심려 마시옵소서. 숙번은 믿을 수 있는 아이옵니다. 나으리께서도 믿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요.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음이옵니다. 그만 되었으니 물러가시오. 나으리 물러가라 하지 않았소. 방언의 연석이 다시 높아지자 민씨 부인은 다소곳이 방을 나갔다. 방언은 울적해 있었다. 아무리 장인 앞이지만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송구합니다, 빙부님. 정한군에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민재는 자신의 심중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방언은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다. 방언이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